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이고 결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새내기 주부입니다. 아직 슬하의 아이는 없고 신혼생활을 즐기는 중이지요. 남편은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처음에는 제가 운영하는 공유 숙박업체의 고객과 주인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경기도 외곽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줄 몰랐네요. 여기 묵는 분들 외국 분들도 많고 재밌는 분들이 많아서 생각지도 못한 추억들을 많이 쌓고 갑니다. 저희 게스트하우스가 한국 분들은 주로 좀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류다 뭐다 해서 한국 문화 체험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막걸리 빚는 체험은 괜찮으셨어요? 외국인들이 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심심하게 방에 틀어박혀 있느니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했는데 신선한 경험이었네요. 막걸리 빚는 양주장도 직접 지으신 건가요? 사실 여기 게스트하우스가 버려진 농가였는데 주택 옆에 조그맣게 소 키우는 축사가 있었거든요. 그걸 막걸리 양조장과 커피하우스로 제가 개조를 한 거고요. 전 쉬는 날 전국 방방곡곡 내키는 대로 떠나는 걸 좋아해서 우연히 여기 오게 됐는데 앞으로 자주 들르게 될 것 같네요. 여기 머무르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서울에 특별한 볼일 없을 때는 여기 주로 머물러요. 체험 패키지가 있는 날엔 제가 진행을 하니까 여기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서울에 오게 되면 전화 한번 주실래요? 여기서 너무 좋은 서비스를 많이 받고 가서 서울 오시면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은데. 그렇게 제 연락처를 받아간 남편은 그 후로 거의 주말마다 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으로 방문을 하더군요. 당신은 그때 내가 좋아서 그렇게 자꾸 온 거야? 아님 진짜 게스트하우스가 좋아서 온 거야? 둘 다. 그런데 솔직히 당신이 좋으니까 매주 갔지. 그런 사심 아니었음 그렇게 자주는 못 갔겠지? 안 그래? 제가 경기도 외곽의 시골 마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때 남편은 저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제가 서울에 볼일을 보러 갈 때마다 친히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밥도 사주고 또 시간이 될 때에는 볼일 보고 돌아가는 저를 게스트하우스로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에 병원 볼 일이 있어 혹시나 하고 연락드린 건데 좋은 병원도 소개해 주시고 만난 밥도 사주시고 또 이렇게 내려가는 길 차량 픽업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황송한데요? 고마우세요? 고마우면 뭐 답례 같은 거 없나? 뭐 제가 해드릴 일이라도. 내일 모레 주말인데 계속 나랑 데이트할래요? 그게 제가 혜영 씨한테 원하는 답례인데. 그렇게 남편은 제게 다가왔고 솔직하고 적극적인 그 사람의 태도가 저도 좋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인이 된 저와 남편은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지요. 남편은 직업이 의사인데다 시아버지 되시는 분도 한약방을 오래 운영하셨는데 재력이 남다른 분이셨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나름 입소문을 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오너이긴 했지만 소위 말하는 가방끈도 짧고 가정 환경은 남편에 비해 턱없이 불우한 편이었죠. 양친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시다고? 예,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졌고 그 이후로 쭉 천주교 산하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을 퇴소하고서는 독립하고 여태 저 혼자 살아왔고요. 그럼 어른들 도움 아무것도 없이 아가씨 혼자 숙박업체를 차린 거예요? 예, 남들이 대학 다니고 공부할 동안 저는 생업전선에 빨리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나름 악착같이 살아서 지금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정말 거의 헐값에 나온 시골의 폐가였는데 제가 열심히 손봐서 숙박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컨셉이 요즘 사람들 취향과 맞아떨어져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생활력이 아주 강한 아가씨로구만. 부모님 도움 없이 외롭게 자라면서도 그렇게 꿋꿋하게 본인 사업을 일궈왔다니. 참 대견하네요. 시아버지께서는 어찌 보면 무척 처지는 조건의 여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온 것인데도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고아라고 혹시나 결혼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까? 솔직히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던 저였는데 따뜻하게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지요. 저희 시아버지가요. 사실은 오래전 사별을 했고 한 3년 전쯤 재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해서 현재의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양어머니인 셈입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 뭔가 시아버지와는 다른 인상에 좀 낯설고 당황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듣자 하니 고등학교도 졸업을 안 했다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을 만난 거예요? 하는 일도 다르고 속해 있는 세계가 다른데 소개팅에서 만난 것도 아니라 들었는데. 제가 운영하는 숙박업체에 동건 씨가 손님으로 와서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딱히 특출나게 반반한 얼굴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동건이 마음을 홀렸을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남자들이 조건 안 보고 달려들 만큼 양귀비 외모도 아닌데 우리 동건이 같은 남자가 댁 같은 아가씨와 결혼하겠다니 솔직히 좀 의아해서. 뭐 이런 말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아요. 내가 동건이를 낳고 기른 생모는 아니지만 신랑감으로 참 괜찮은 남자거든, 우리 사장님 아들이.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아버지를 사장님이라 칭하는 것도 좀 이상했고 제 외모를 그렇게 평가하면서 막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시어머니의 인격이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지요. 결혼하게 된 시댁의 시어머니 자리가 좀 찜찜하고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을 친구에게 했더랍니다. 딱 보니까 네 결혼 생활의 빌런은 시어머니로 정해졌네 뭐. 예, 혜영아. 그런데 시집 가보면 어느 집이나 그런 빌런 한 명씩은 꼭 있다? 그 빌런이 남편만 아니면 그냥저냥 사라지는 게 결혼 생활이야. 그래도 하고 다니는 외양도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화려하고 경박하달까?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 무슨 무대 화장처럼 진한 화장을 하고 나오셨더라고. 옷도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야한 차림이고 아무리 봐도 내 스타일은 아니야. 자꾸 부딪히다 보면 짜증나는 일 생기는 거 아닐지 벌써부터 머리가 좀 지끈거리는 거 있지. 시집살이 하면서 한 집에 살 것도 아닌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리고 그 시어머니 되실 분이란 사람 네 남편 친어머니도 아니라며.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면서. 설마 너한테 정도를 넘어서는 간섭을 하진 않겠지. 본인 역시도 네 남편하고 아직은 서먹할 텐데 뭐. 뭐 그런 거리감이. 피곤한 일을 덜 만들면 다행이고 게다가 난 어른들 밑에서 자라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부모님 뻘 어른들 대하기가 참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너 손님들 대할 때 보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에게든 스스럼 없이 잘 다가가잖아. 친화력 갑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께서 왜 그런 약한 소리를 하실까? 응? 네 남편 보면 성격도 너무 좋고 널 너무 사랑하는 게 딱 보이는 남자야. 직업도 훌륭하고 너만 보는 착한 남자. 혜영이 네가 이제껏 그 모진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을 보상받는다는 생각이 든다 난. 결혼 너 잘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 기집애야. 너 분명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친구는 제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안심시켜 주려고 하더군요. 친구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제게 그런 말을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 고아원을 퇴소하고 저는 정말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갖은 고생을 하며 20대를 보냈거든요. 고아원을 퇴소해서 세상 밖으로 혼자 내던져졌던 때가 제 나이 19살 때였습니다. 독립하는 고아원생에게 제공되는 정착금이란 것은 정말 쥐꼬리만한 금액이고 그걸 가지고 혼자 팍팍한 서울살이를 하기란 쉽지 않았지요. 그래도 집세와 물가가 아무리 비싸도 해먹고 살 일이 무궁무진 많은 서울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하자는 게 제 목표였답니다. 그렇게 빚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원룸에서 시작했던 독립생활. 저는 고아원에서 나오며 나름 다부지고 단단한 꿈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그리고 빨리 기반을 잡아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사업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저처럼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서기 해야 하는 고아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리라. 그런 목표를 세우고 정말 하루하루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전 20대에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거의 없어요. 혜영 씨, 또 커피 마셔? 그렇게 커피 들이붓다간 위 다 버리겠다. 가만 보면 카페인 중독이 따로 없다니까. 안 그럼 이 시간에 너무 졸려서 일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밤잠 안 자면서까지 너무 무리하게 일하다 쓰러질라. 다행히 아직 젊어서 그런 일은 없네요. 암튼 젊은 아가씨가 참 지독하게 살아. 대단해.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리고 오후부터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쉼없이 했고, 제가 겪은 아르바이트의 업종 역시 참 다양했답니다. 호프집, 서빙, 숙식이 제공되는 24시간 사우나 관리, 경락 마사지샵의 마사지사, 물류센터 운반 아르바이트, 봉제 공장의 야간 수작업, 모텔 객실 청소, 식당 보조에서 일반 가정집의 청소 메이드, 포장 이사 업체의 직원. 추운 겨울이 되면 겨울 특수를 노려서 붕어빵을 팔았고, 저는 특히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사업자금 미천을 많이 모았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붕어빵 트럭이 별로 없어서인지 겨울 한철 장사이긴 해도 붕어빵 파는 일이 생각보다 이문이 많이 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제 나름의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목표한 종잣돈이 모아지면 어떻게든 나만의 사업을 시작할 계획에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붕어빵 6개만 싸주세요. 어머, 너 혜영이 아니니? 세상에, 네가 벌써 이렇게 어른이 다 됐구나. 붕어빵 장사하는 젊은 아가씨가 혜영이 너희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누구세요? 저는 붕어빵을 굽다 말고 저를 보고 반갑게 아는 체 하는 아주머니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더랬죠. 가만 보니 낯이 있긴 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은 그런 분이셨지요. 혜영아, 네가 6살 때쯤 너 지내는 고아원으로 고모가 한번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 기억을 더듬어 보니 누구인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를 보고 반갑게 아는 체 하는 아주머니는 다름 아닌 제 친가 쪽의 먼 친척 고모였습니다. 저의 친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하셨고, 제가 고아원을 지낸다는 것을 수소문을 통해 알게 된 먼 친척 고모가 아주 오래전 고아원으로 절 보러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아이고, 네가 경일이 오빠 딸 혜영이로구나. 오빠가 살아있었다면 널 절대로 이런 곳에서 지내게 하지 않을 텐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네 아빠는 이 고모에게 참 고마운 분이었는데 내가 오빠 생각하면 널 거둬야 마땅한데 나 사는 게 워낙 팍팍해서 널 데려갈 엄두가 안 나는구나. 어이구, 이 불쌍한 것. 그렇게 십수년 전 아빠의 먼 친척이라는 그 고모부는 고아원으로 절 찾아와 한참을 우시다 집으로 돌아가셨었지요. 가는 길에 저에게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시면서, 혜영아, 고모가 널 데려가지 못해서 참 미안하구나. 널 데려간다 한들 고아원만도 못한 대우받게 해줄 수가 없어. 널 못 데려간다. 후에라도 고모 형편이 풀리면 꼭 너를 데리러 올게. 엄마 아빠가 안 계셔도 밥 잘 먹고 꿋꿋하게 잘 생활해야 한다. 알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서 갔던 친척 고모였지요. 아, 고모, 저 이제 기억났어요. 옛날에 저 한번 보러 오셔서 용돈도 주시고 가셨죠? 그 후로도 몇 번 크리스마스니 어린이날에 절 보러 오셨던 것 같은데요.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모는 그 후로도 몇 번 저를 찾아와서 용돈과 선물 따위를 전해주고 가셨었지요. 널 데리러 가겠다 약속해놓고 그 후로도 우리 집 살림은 영 나아지질 않아 널 데리러 가지 못했단다. 미안하다, 혜영아. 아니에요, 고모. 그렇게 그때 저를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많이 감사했어요. 지금은 고아원 퇴소해서 저 밥벌이는 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다니
참 대견하구나. 참 그런데 혜영아, 내가 최근 네 친모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었단다. 저희 친엄마요? 저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다가 우연히 친척 고모를 만났고 그날 친엄마에 관한 소식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네 엄마가 경산 쪽에서 다락방인가 뭔가를 하며 산다던데.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 여기가 거기 주소야. 네 엄마가 일하는 곳이라고 하니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니? 친척 고모가 전해준 주소를 받아들고 저는 한참이나 멍하니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더군요. 이제껏 살아오며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엄마인데 이제 와서 찾아가 보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모가 집으로 돌아가고 그날 장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 늦게까지 잠이 한숨도 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여태껏 날 한 번도 찾지 않는 것일까? 버젓이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으면서 날 먼저 찾지도 않는 엄마를 내가 먼저 찾는 게 도리일까? 그래도 날 낳아준 친엄마인데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그 옛날 나를 낳고 왜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이라도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쭉날쭉 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했고 저는 그날 처음 생전 마시지도 않는 소주를 편의점에서 사다가 반병이나 혼자 비웠습니다. 취기가 오르면서도 머릿속은 되려 점점 말짱해지더군요. 이렇게 속을 끓일 거 이왕 내 친엄마라는 사람 얼굴이나 한번 보고 오자. 뭐가 됐든 사연을 알고 진실을 알면 이렇게 마음이 어지럽진 않겠지. 상처받고 후회되는 결과가 있더라도 감내하자. 나름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친척 고모가 가르쳐준 주소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차미자 씨가 일하는 곳 맞나요? 미자 언니는 우리 다방새끼 마담인데 댁은 누구신데 미자 언니를 찾아요? 지금 어디 가셨어요? 그냥 좀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 누구? 저 사실은 차미자 씨 딸이에요. 어머, 세상에, 딸이라고? 좀 기다려요. 미자 언니한테 전화 한번 넣어볼 테니까. 다방의 아가씨 한 명이 엄마에게 연락을 했고 전화기 너머로 뭐라 말하는 엄마의 음성이 들려오더군요. 그럼 처음부터 언니 딸이라고 하지 왜 그냥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 난 또 모르던 빚쟁이가 언니라도 찾아온 줄 알았잖아. 미자 언니가 좀 멀리 외근 비슷한 걸 나가서 내일이나 돼야 오는데 하루 자면서 천천히 기다려요. 괜찮죠? 예정에 없던 일이었으나 뭐 하루 기다리면 엄마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가씨는 커피 좋아해? 아님 주스? 우리 다방은 쌍화차가 유명한데 아가씨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그냥 커피 주세요. 그렇게 커피를 마시며 다방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참 있다 그 다방 레지 아가씨가 종이 한 장을 들고 구두 또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제게 다가오더군요. 이거 동사무소에 제출할 서류인데 미자 언니가 그러는데 내일 오면 당장 아가씨를 자기 호적에 올리겠다네요. 그러니까 아가씨 인적사항하고 기본 개인정보 거기다 좀 작성해줘요. 엄마가 저를 호적에 올리신다고요? 아까 나랑 미자 언니랑 통화하는 거 못 들었어? 다 들었잖아. 미자 언니가 그쪽 딸이 왔다니까 막 펑펑 울면서 당장 호적에부터 올리겠다고 난리잖아. 그니까 거기 서류에 아가씨 정보나 작성해요. 저는 그렇게 좀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다방 레지 아가씨가 주는 서류에 제 정보를 적어 넣었지요. 설마 그 종이 한 장이 저에게 엄청난 배신과 고통의 족쇄가 되어서 돌아올 거라고 그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또 한참을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녁 나절이 되도록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희 엄마 오늘 돌아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벌써 저녁 7시인데. 미안해요 아가씨. 아까 미자 언니 전화 받고 말해준다는 걸 깜빡했네. 미자 언니가 볼일 보러 간 곳에서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한 일주일 더 거기 있다 와야 한대. 아가씨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네.
아가씨 집 주소 좀 적어놓고 가요. 미자 언니가 따로 아가씨 보러 찾아간다니까. 제 집 주소는 어제 적으라고 저 주신 서류에 다 적었는데요. 아, 차차. 내 정신 좀 봐. 그럼 얼른 서울 올라가 봐요. 더 늦기 전에. 암튼 여기서 차일피 기다리느라 고생 많았어. 저는 그렇게 찾아간 지방 시골 구석의 다방에서 엄마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20대 초반이던 저는 그때 그런 모든 상황과 말들을 순진하게도 철석같이 믿었답니다. 엄마가 출장 갔다는 말도, 날 보러 서울에 오겠다는 말도, 그리고 날 호적에 올리겠다는 말도 모두 진짜라 생각했고 서울로 돌아가 매일같이 엄마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며칠 후 저를 찾아온 연락은 엄마의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 문자로 대뜸 제가 대출을 받았다는 문자가 왔고 저는 깜짝 놀라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했지요. 박혜영 씨 명의로 카드론 대출 2천만 원 받으셨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출 신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개인정보 내역 확인해보면 박혜영 씨 명의로 대출받은 게 확실합니다. 대출받은 금액은 차미자 씨 통장으로 바로 이체가 되었는데 모르셨어요? 차미자 씨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다고요? 네, 통장 내역 확인해보세요. 차미자 씨가 지인이신가요? 네, 저희 엄마예요. 그럼 일단 모친분께 확인부터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은행 직원과의 통화를 끝내고 저는 제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그제서야 모든 현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방레지 아가씨가 저에게 신상을 적어내라고 한 것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엄마 그 며칠 사이에 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해 버리셨더군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도 일단 그 지방 시골의 다방을 다시 찾아갔어요. 뻔뻔하게도 그 다방레지가 호호호 깔깔깔 천박한 웃음을 날리며 시골 아저씨들에게 커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 차미자 씨 지금 어디 계세요? 드디어 여길 다시 행차하셨네. 하긴 뭐 한번 찾아올 거라 생각은 했어. 우리 엄마 서울로 절 찾아올 거라 하더니 휴대폰 번호도 바뀌고 아예 전화는 받지도 않네요? 저한테 개인정보 적어서 내라고 한 거 대출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가씨, 나한테 큰 소리치고 따지는 그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엄밀히 말하면 나도 피해자니까 그렇게 가재미 눈하고 쳐다보면서 따질 생각 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 볼일 보러 갔다는 거, 저 호적에 올린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죠. 우리 엄마 지금 대체 어디 있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고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가씨 하는 양이 너무 안 돼 보여서 솔직하게 말해줄게. 그쪽 엄마 나한테 1,000만 원 넘게 빚이 있었어. 자기 딸 나타났다고 그날 전화하니까 나한테 시키더라. 호적에 올릴 거라고 하고 그쪽 정보 넘겨받아서 일단 대출받아 자기 빚 해결하라고. 난 그쪽 엄마가 하라고 한 대로 한 것뿐이야. 저희 엄마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라고 그렇게 시켰단 말씀이세요? 그래.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빚은 돌려받아야겠고 어쩌라고? 그리고 말이 나와 말인데 뭐 그런 여자를 말끝마다 엄마 그렇게 불러? 참이자 그 여자 솔직히 엄마 자격 1도 없는 여자야. 나도 부모복 더럽게 없이 자랐지만 그쪽도 참 만만치 않게 팍복하네. 이거 30만 원이야. 참이자한테 이자로 받은 건데 그쪽이 하도 가여워 보여. 이자 30원 안 받은 셈 치겠어. 이거라도 가지고 가고 다신 참이자인지 뭔지 하는 그쪽 엄마란 여자와 연락할 생각하지 말고 살아. 살다 보니 연 끊고 사는 부모 자식이 더 나은 경우도 있더라. 그럼 그렇게 엄마는 빚 해결하고 다시 떠나신 건가요? 그래. 나한테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시골 구석 다방에 매여 있던 여잔데 빚 해결된 마당에 뭐하러 여기 있겠어.
내 빚 해결하고 남은 돈으로 룰루랄라 어디 여행이라도 떠난 모양이던데. 참 자기가 다시 여길 찾아오면 본인이 어딜 갔는지 절대 모른다고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 그런 여자가 어떻게 애미라고 할 수 있어. 그런 하질의 쓰레기는 잊고 살라고 앞으로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저는 그 시골 다방을 나왔고 뒤돌아보지 않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참 어쩔 수 없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흐르더군요. 슬퍼서가 아니라 배신감과 참을 수 없는 씁쓸함에서 오는 눈물이었어요. 어떻게 처음 만난 딸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소리소문 없이 잠적해 버릴 수 있을까? 게다가 본인의 행방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사라졌다는 엄마의 마지막 말이 못내 잊혀지지 않고 제 가슴에 대못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저는 엄마라는 두 글자를 제 마음에서 지우고 살아온 지 오래입니다. 사회 초년생, 그것도 가진 거 없는 20대 초반의 고아가 2천만 원 빚을 해결하기란 녹록치 않더군요. 그렇게 생전 얼굴 한 보지 못한 엄마의 빚까지 떠안고 저는 그 후로 더 팍팍하고 모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지요.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는 건지 알뜰살뜰하게 저축을 하고 또 약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투자한 주식이 좋은 결과를 내면서 저는 20대 후반의 제 수준에서는 그래도 꽤 목돈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빚은 다 같은데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엄마 빚을 해결하고 제 수중에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자 저는 당장 제가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을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 한창 힐링 열풍이 불고 불멍이니 물멍이니 이런 말이 유행하며 사람들이 복잡한 도심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1년 살기, 한 달 살기 열풍이 시작되던 때였죠. 저는 제 자금 수준에 맞는 서울 근교 외곽의 폐가들을 알아보러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폐가 한 채를 구매했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가진 예산에서 집을 개조해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하게 되었던 겁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적한 교외의 게스트하우스였고 막걸리 만드는 체험과 커피 볶는 체험을 함께 결합해서 숙소를 운영했고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해서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나름 잘 나가는 게스트하우스의 오너가 된 것이었죠. 그런 험난한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결혼도 하고 저는 제 인생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챕터는 이제 넘어갔구나 생각하며 예전보다 한결 안정된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시댁으로 잠시 차를 마시러 들른 저녁이었습니다. 밥도 잘 먹었으니 새끼가 과일 깎아올래? 하길래 저는 예 대답을 하고 시댁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씻고 과일을 다 깎은 다음 접시에 담았는데 과일용 조그만 포크가 보이질 않더군요. 부엌 찬장에 있으려나 싶어서 시댁의 부엌 찬장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웬 종이 한 장이 펄럭하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뭐지? 싶어 종이를 집어 찬장에 다시 집어 넣으려다 저는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저는 정말이지 입에 개거품을 물며 집 밖으로 뛰쳐나오고 말았네요. 당신 지금 어디야? 과일 깎으러 부엌에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함흥차사로 사라져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여보, 나 지금 너무 경황이 없어서 대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대체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 수 있는 거니? 나 살아오면서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 산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혜영아, 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지 사실대로 말해. 지금 자기 어디에 있어? 자기 있는 대로 당장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 나 지금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한강 고수부지에 있어. 좀 마음이 정리되면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당신도 일단 집으로 와. 남편은 깜짝 놀란 얼굴로 집으로 당장 돌아왔고 전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과일을 깎다가
개거품을 물고 시댁을 뛰쳐나오게 된 일의 전말은 사실 그랬습니다. 절 기함하게 만든 그 시댁 부엌 찬장의 종이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더군요. 그 결과지에는 저와 시어머니가 친모녀일 확률이 99.999%라고 나와 있었어요. 여보, 당신 새어머니가 알고 보니 내 친엄마였어. 2달 전 어머님 생신에 내가 어머님 모시고 우리 둘만 온천 여행 다녀왔잖아. 아마 그때 나 몰래 내 머리카락이든 뭐든 채취해 가서 그런 검사를 혼자 하신 것 같은데, 암튼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혈연으로 얽힌 상황에 당신과 내가 부부관계로 꼬여 있다는 거야. 부부관계로 꼬이다니. 그게 무슨 망언이야. 우리가 뭐 이런 사실을 알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근래 들어 당신 새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일로 내 트집 잡고 욕할 때 뭔가 이상하다 생각은 들었어. 친딸인 내가 며느리로 한 집에 있는 거 본인이 생각해도 말 안 되니까 자꾸 트집 잡으면서 날 내치려고 생각했던 걸까? 자기를 내치다니. 말도 안 돼. 엄마라는 여자와 얽힌 악연. 난 여기까지 하고 싶어. 더는 내 엄마라는 여자와 어떤 일로든 엮이고 싶지 않아. 당신이 괜찮다면 우리 부부관계 여기서 정리하자. 이런 막장 같은 족보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순 없는 거잖아, 안 그래? 혜영아,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친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너한테 얘기 듣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 때문에 나하고 이혼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해? 친엄마를, 어찌됐든 유전적으로 친엄마인 저 여자를 평생 나보고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란 얘기니? 갓 성인이 된 날 대상으로 대출까지 받고 잠적했던 여자야. 평생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가족으로 두고 같이 살 수는 없어. 혜영아, 정리를 해도 우리가 정리하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다. 이왕 상황이 이렇게 된 거 모든 사실을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리겠어. 여보. 그렇게 남편은 모든 사실을 시아버지께 이실직고했고,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게 된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당신, 이런 모든 기막힌 사실을 대체 언제까지 숨길 셈이었어? 그런 꿍꿍이가 있어서 얼마 전부터 부려 며느리 험담을 내 앞에서 했던 거야. 나라고 저 애가 내 친딸인 걸 알고 며느리로 받아들였겠어요? 이름이 같아도 설마 했는데 혹시나 하고 친자 확인 검사를 해봤던 거고, 나도 그런 결과 받아들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냐고요. 나한테는 당신 분명 홀몸이라고 하지 않았소. 결혼했다가 한 번 실패한 적은 없지만 딸린 자식 없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더니 이게 대체 무슨 사달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당신 아들 내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참에 갈라서게 하는 게. 지금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난 며느라의 친모에 관해 동건이한테 들어 어느 정도 알고 있소. 친딸에 관해 그런 몰상식한 사기를 저지른 여자가 대체 누굴까? 만나본 적도 없는 며느라이의 친모를 혐오했는데 인간적으로 파탄인 그런 사람이 당신이라니, 내 배신감을 대체 알기나 해? 아니 여보, 내가 그때는 상황이 정말이지 너무 절박해서. 자식이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한 것까진 그렇다 치겠소. 그런데 남도 아니고 자기 친자식을 대상으로 그런 안면몰수의 사기를 저지른 당신, 너무 무섭고 낯설게 느껴지는군. 앞으로 우리 관계는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봐야겠소. 당신과 한 집에 사는 게 불편하니 적당한 거처가 정해지는 대로 내 집에서 나가주면 고맙겠구만. 그렇게 시아버지의 태도는 완강하셨고, 울며 불며 친엄마가 매달렸지만 시아버지의 돌아선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제 친엄마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 저는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연락 없이 대뜸 친엄마가 저를 찾아와 한다는 말이, 딸린 자식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가 엄마를 위해서 양보해줄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내가 얼마나 모진 세월을 겪으며 겨우 만난 동반자인데
너 지금이라도 네 남편과 정리만 하면 내가 이렇게 이혼 소송까지 당할 이유도 없는 거잖니. 지금 저한테 엄마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언제부터 저한테 엄마였던 건가요? 멀쩡히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고아원에서 제가 그렇게 힘들게 지낼 때 저 한 번 보러 오지 않던 분이세요. 전 하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길래 어느 순간 엄마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었는데 그것도 아니더군요. 내가 먹고 살기 오죽팍팍했으면 그랬겠니, 응? 나도 먹고 살 만큼 잘만 살았으면 널 데리고 와서 살았지, 안 그러냐? 글쎄요. 날 보고 싶은 분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시골 다방으로 엄마를 찾아갔을 때 그렇게 문전박대 행방을 감추면서 저한테 빚을 떠넘기진 않았겠죠.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엄마라는 두 글자는 없어요. 네가 끝까지 싫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면 되잖아. 넌 젊고 네 밥벌이도 잘하는데 꼭 지금 남편과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잖아. 엄만 이번 재혼이 엄마 인생의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저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아요. 정말 너무 파렴치해서 더 듣고 있기 힘드네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제가 남편과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었지만 그러지 말라 하셨어요. 제가 남편과 정리해도 엄마와 다시 살 일은 없을 거라 그리 말씀하신 분이니 엄마 선에서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이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곤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날 낳은 엄마라 할 수 있을까?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에 마음고생을 하던 어느 날 시아버님이 씩씩거리며 전화가 온 겁니다. 예, 혜영아, 너 지금 바쁘니? 아니에요, 아버님.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네 시어머니, 아니 친엄마, 이거 참 호칭을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 여자와 이혼 소송 중에 너무 기막힌 일을 알게 됐다. 기막힌 일이라니 그건 또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알고 보니까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저희 친엄마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로펌에서 친엄마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친엄마가 알고 보니까 사기 쪽으로 전과 7범이 넘는 전과자였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재혼을 결심하셨던 거고요. 엄마는 차 미자에서 차 수경으로 이름까지 개명을 하고 지내왔고 그래서 전 더 친엄마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골프 모임에서 만난 여자가 네 친어머니였는데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내 남은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한 내 불찰이다. 너에게는 또다시 가슴 아프고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어찌 보면 전화 위복,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었던 거니 다행이란 생각도 들고. 참, 그런데 네 심정이 말이 아니겠구나. 부엌 찬장에서 그런 종이를 발견하고 저도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엄마란 존재에 관해 지우고 살아왔기에 다시 엄마를 제 생전에 만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인연으로 얽힐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일단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는 법이니까. 힘들겠지만 너도 안 좋은 일들은 빨리 마음에서 지우려무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고 그 사람과 나는 이제 남남이다. 어떤 구실로도 너 역시 그 사람을 다시 볼 일은 없겠지. 그렇게 시끄러운 송사가 마무리되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과거에 관한 여러 가지 기만으로 친엄마는 유책 사유자가 되었고 위자료도 거의 받지 못하고 이혼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지요. 그렇게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시아버지와 이혼당한 친엄마였습니다. 그 후 친엄마는 시골의 먼 친척집으로 내려가 하루하루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을 꾸려간다는 소식을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친척 고모에 의해 듣게 되었네요. 시간이 흘러 저는 쌍둥이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집안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 찾아온 기쁜 소식이었지요. 임신을 하고 나서 저는 과거의 나쁜 일들은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태교도 부지런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꾸려갔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도 곁에서 저를 살뜰히 신경 써주는 바람에 저는 무탈하게 쌍둥이 남매를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아기를 낳고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저에게 그렇게 모질게 행동한 친엄마 생각이 이따금씩 나더군요. 야, 어쩜 네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를 한 명씩 이렇게 쏙 빼닮았니? 그런데 산후조리하는 거 안 힘들어? 친정엄마, 시어머니 두 분 다 안 계셔서 네가 많이 힘들겠다 얘. 시아버지가 아기 돌봐주시는 이모님 불러주셔서 괜찮아. 그리고 엄마가 되고 보니까 힘들어도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그런데 있잖아. 엄마가 되니까 더 알겠어. 자식을 버리고 배반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 수 없고 나쁜 일인지. 혜영아, 지금도 마음이 많이 힘드니? 솔직히 완전히 잊었다고는 말 못하겠어. 아기 낳고 엄마가 되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 천진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그 여자가 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그냥 지우는 게 어떠니? 이제 네가 좋은 엄마가 되는 일만 해도 엄청 벅차고 바쁜 일인데. 안 그래? 그래. 네 말이 100번 맞는 말이다. 내가 너처럼 현명한 친구를 둔 게 참 복이다 복.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제 마음의 응어리를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지우는 게 현명하다. 친구의 그 말이 저에게 필요한 처신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쌍둥이 육아가 보통 일이 아닌지라 자연스레 엄마와 관련된 기억은 제 기억에서 차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쌍둥이 남매의 돌잔치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불러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혜영아, 이제 애엄마가 되었으니 사업은 그만 접을 생각이냐? 아니에요, 아버님. 아이들 조금 있으면 어린이집 다닐 수 있게 될 거고 그럼 바로 다시 숙박업 제대로 해볼 생각인걸요?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재산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나도 나이가 있고 한시라도 빨리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세금도 감면이 된다고 하고 동건이야 의사로 밥벌이 하는 애니 돈 굴리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고 내가 평생 모은 자산을 해서 네 명의로 상속해 주려고 한다. 그 자본을 바탕으로 네가 하는 사업을 좀 더 크게 해보려무나. 아버님, 제가 아무리 아버님 며느리지만 어떻게 저를 믿고 그런 큰 결심을 하셨어요? 너는 가진 거 하나 없는 무일푼에서 지금 게스트하우스 오너가 된 사람이잖니. 그럼 자본이 바탕이 되면 더 크게 사업을 잘 이끌 게 분명하고 아들, 딸, 쌍둥이를 우리 집에 안겨준 고마운 며느리인데 그 정도 보상을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구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저 한번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지원으로 저는 그렇게 제 수건이던 호텔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평생 이름난 한약방을 운영하신 재력가셨고 그 유산들을 제게 상속해 주셔서 저는 거금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게 된 거였지요. 시아버지와 제 이름의 첫 글자를 딴 호텔은 오픈하자마자 장사가 잘 돼서 현재도 성업 중에 있습니다. 각 객실마다 특화된 컨셉으로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했고 애견 인구가 많은 요즘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호텔 옆에 부지에 따로 조인으로 운영하는 애견 호텔도 함께 운영을 하는데 이런 특별함이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지요. 매출 실적이 좋아서 남편의 연봉보다 제 연봉이 곱절은 되는 요즘입니다.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유산을 상속한다고 주변에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말 하던 친구들이 입이 쑥 들어갔단다. 능력 있고 착한 며느리를 맞았다고 다들 부러워 죽겠다는구나. 저를 그렇게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각별해진 시아버님의 저에 대한 총애는 한층 더 두터워졌습니다. 숙박업을 꾸려가는 오너로 쌍둥이 남매의 엄마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저입니다. 요즘 가만 보면 아버님이 나보다 더 당신을 신뢰하시는 것 같아. 주식 정보를 저번엔 아버님께 좀 여쭤봤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괜히 설치고 다니면서 당신이 열심히 벌어오는 돈 까먹을 생각 말라고 하시더라고. 내 참, 누가 들으면 난 집에서 노는 사람인 줄 알지. 나도 코피나게 열심히 일하는 명색이 의사인데 말이야. 아버님이 농담하신 거지 뭐. 요즘 주식시장 불안정하고 재미봤다는 사람보단 손해봤다는 사람이 더 많잖아. 나도 벌고 당신도 벌고 맞벌이 하면서 이만하면 충분히 버는데 머리 아프게 주식까지 하려고 하지 마. 난 당신이 주말엔 편히 쉬고 애들하고 시간 보내주는 게 더 좋으니까. 이야, 호텔 오너 와이프 두니까 재테크 하지 말란 소리도 다 듣네. 당신 예전만 해도 나한테 주식 공부 부지런히 하라고 하던 사람인데. 이젠 운영하는 사업 규모가 틀리다. 그건가?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나 나나 돈 버는 일 평소에도 머리 아프게 하는데 그렇게 피곤하게 그만 살자는 거지 뭐. 아버님 지원해 주셔서 나 사업 크게 하게 됐고 수익도 많이 나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작게라도 장학사업 하나 시작하려는데 당신 생각 어때? 최근에 저는 애견 호텔을 조인한 저희 호텔 2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가면서 수익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해서 저의 꿈, 돈 많이 버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면 하고자 했던 장학 사업을 시작했어요. 홀로 서기 하는 고아원 퇴소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독립에 필요한 가전제품과 가구를 지원하고 급한 경우에는 생활비와 학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뜻에 시아버님과 남편 역시 적극 찬성을 해주어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업하랴, 쌍둥이 남매 돌보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요즘이지만 마음만은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생각해보니 제 꿈을 모두 이루었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도 생겼으니까요. 제게 주어진 이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고 선한 영향력을 하나라도 더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